오늘 우리는 2005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미국 버지니아에서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7세의 테일러 빌은 인생의 다음 장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리치먼드에 있는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VCU에서 신입생 생활을 시작할 생각에 들떠 미래를 계획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테일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테일러 마리 빌은 1987년 10월 13일 자넷과 맷 빌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2살 무렵 부모님은 이혼했고 그녀는 버지니아주 비엔나에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테일러는 2005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월에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하기 위해 리치먼드로 이사했습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많은 젊은이들처럼 테일러도 이 새로운 인생의 단계에 대해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온라인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한 블로그 게시물에 이렇게 썼습니다.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리치먼드로 떠나요. 아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지만 거기서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기대가 커요. 저는 원래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언제든 편하게 메시지 보내서 이야기 나눠요. 수업이 시작되기 전 테일러는 기숙사로 이사했고 다른 신입생인 엠마와 함께 방을 썼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테일러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룸메이트와도 우정을 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 9월 5일 저녁, 엠마의 남자친구가 그들의 기숙사 방을 방문했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테일러는 방 열쇠와 자동차 열쇠를 챙기며 친구들을 만나러 몇 시간 후에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엠마는 수업에 참석했지만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테일러의 소지품이 전날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테일러가 개강 첫날 수업을 빠지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엠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캠퍼스 경찰에 연락하여 룸메이트의 실종을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일러의 차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캠퍼스 경찰은 실종 가능성 신고를 접수한 후 그녀의 기숙사를 조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테일러의 처방약을 포함한 일부 개인 소지품이 방에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그녀가 오랫동안 떠날 계획이 없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캠퍼스를 순찰하며 테일러와 그녀의 차량을 찾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단계는 테일러의 어머니 자넷에게 연락하여 그녀가 집으로 돌아갔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치먼드에서 2시간 거리에 살던 자넷은 경찰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날 테일러가 첫 수업에 참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즉시 걱정이 된 자넷은 테일러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한 그녀는 차를 몰아 리치먼드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자넷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경찰과 이야기하고 테일러의 기숙사 방으로 가서 딸의 룸메이트인 엠마를 만났습니다. 테일러의 소지품을 살펴보면서 자넷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지갑, 약, 그리고 다른 귀중품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넷은 테일러가 납치되었거나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와 테일러는 자넷의 이혼 후 더욱 가까워져 유대감이 깊었습니다. 테일러가 대학 생활과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긴장했던 것처럼
자넷 역시 딸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 있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습니다. 자넷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경찰은 처음에 테일러가 단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곧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대학생들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외출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자넷은 테일러가 지갑, 돈 또는 필수품도 없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떠났을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캠퍼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여 테일러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신문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찾기로 결심한 자넷은 지역 텔레비전을 통해 공개적으로 호소하며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테일러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가 리치먼드와 주변 지역에 배포되었고 그녀의 포드 자동차는 수배 목록에 올랐습니다. 테일러가 실종된 지 10일 후 사건은 리치먼드 경찰에게 인계되었고 FBI의 지원을 받아 더 큰 규모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들은 테일러의 은행 계좌에 아무런 활동이 없었고 그녀의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이는 숙련된 수사관들에게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테일러가 실종된 지 12일 만에 마침내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녀의 차가 캠퍼스에서 약 2마일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차가 처음부터 그곳에 주차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그 차량에는 오하이오에서 도난당한 번호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를 사용한 사람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잠복 감시를 설치했지만 낮 동안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학자들과 K9 수색견들이 동원되어 테일러의 차를 조사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차량 내부에서 테일러나 다른 사람과 관련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9 수색견 한 마리가 차 주변에서 냄새를 맡고 수사관들을 몇 블록 떨어진 한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집은 노부부의 소유였는데 수사관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테일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카인 제시가 스케이트보더라는 점이 의심을 샀는데 이는 테일러가 예전에 어머니에게 스케이트보드를 배우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통된 취미가 테일러를 제시에게 소개시켰을 수 있으며 수사관들은 그를 잠재적 용의자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수색했지만 테일러가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시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그는 테일러 비를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녀가 실종된 밤에 대한 확고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사건과 연결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제시는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아무런 혐의 없이 석방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테일러의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았고 그녀의 어머니 자넷은 고통 속에 남겨졌습니다. 자넷에게 외동딸의 실종에 대한 불확실성은 살아있는 악몽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테일러의 차에서 발견된 오하이오 번호판의 출처를 조사했습니다. 번호판의 주인은 테일러가 실종되기 전에 번호판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것이 확인된 후 용의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의문들을 제기했습니다. 누가 도난당한 번호판을 테일러의 차에 붙였으며 왜 그랬을까? 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은 테일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자넷은 언론을 통해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딸을 억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그녀를 안전하게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마침내 첫 번째 실질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테일러의 차 운전대에서 발견된 지문이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그녀가 실종된 밤 테일러의 기숙사 입구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오후 10시 18분 테일러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카메라에 나타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한순간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본 후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테일러가 기숙사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무시할 수 없었고 형사들은 재빨리 그 남자를 테일러의 차와 연관지었습니다. 그들이 차에서 채취한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문은 37세의 벤자민 폴리의 것이었습니다. 테일러가 실종되기 2년 전, 벤자민 폴리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테일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테일러가 고등학생 시절 폴리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2월, 테일러와 그녀의 아버지는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VCU의 프로그램과 학생 생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공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테일러는 이미 VCU 학생이었던 친구의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친구의 룸메이트인 벤자민 폴리를 만났습니다. 흔히 벤으로 불리던 벤자민은 이혼했고 두 딸의 아버지였으며 딸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훨씬 젊어 보였고 자기 나이의 절반인 사람에게나 어울릴 법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벤과 테일러가 아파트에 단둘이 남겨졌을 때 그들은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비엔나의 집으로 돌아온 후 테일러는 이메일을 통해 폴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다음 만남은 여름에 테일러가 입학 전 서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아마추어 사진작가였던 폴리는 그녀를 위한 사진 촬영을 주선했습니다. 테일러는 그의 비상식적인 성격에 흥미를 느꼈고 그가 자신을 성인처럼 대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들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후회는 없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테일러의 실종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벤자민 폴리는 주요 용의자이자 유일한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소환하여 신문했지만 그는 테일러의 실종에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의 지문이 그녀의 차에서 발견되었다는 증거에 직면하자 폴리는 그들이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여러 번 그녀의 차 안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실종된 저녁에 테일러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의 아파트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들이 안에서 발견한 것은 가장 노련한 수사관들조차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벤자민 폴리의 아파트를 수색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여러 개의 칼, 컴퓨터, 그리고 CD를 압수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진작가라는 폴리의 취미와 일치하는 수천 장의 사진이 그의 하드 드라이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10대 소년들이 등장하는 노골적인 영상 모음이었습니다. 폴리가 영상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 영상들을 수집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폴리는 그 영상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최근에 사망한 나이든 이웃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폴리의 필체로 라벨이 붙은 CD들을 발견하면서 이 이야기는 금방 무너졌고
그 자료들이 그의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한 콘텐츠를 소지하는 것은 범죄이며 2005년 9월 23일 폴리는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했습니다. 그가 테일러 빌의 실종에 연루되었을까? 의심이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폴리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져 테일러의 수많은 사진과 함께 버려진 건물, 이상한 상징, 그리고 황량한 지역의 이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불안하긴 했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그를 테일러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고 형사들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형사들은 폴리의 컴퓨터에 있는 수천 장의 사진을 검토하고 그의 소셜서클의 사람들을 신문하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만약 테일러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면 장하는 장소 중 한 곳, 즉 외딴 곳에 그녀의 시신을 숨겼을 것이라고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 사진들 중 일부를 폴리의 최근 전 여자친구에게 보여주었고 그녀는 뜻밖에도 버려진 건물 중 하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매튜스 카운티에 있는 그녀의 부모님 집 근처에 위치한 그 집이 한때 그녀가 폴리를 사진 찍으러 데려갔던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에는 집만한 곳은 없지, 홈 스위트 홈 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집과 테일러의 연관성은 희박했지만 리치먼드에서 100마일 떨어진 위치는 유력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테일러가 실종된 지 30일 후인 2005년 10월 5일, 경찰관들은 그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외지고 외딴 곳에 있는 그 집은 이상적인 은신처처럼 보였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들은 악취를 감지했고 그 냄새를 따라가 얕은 도랑에서 인간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불행히도 부패와 동물 활동으로 인해 즉각적인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치과 기록을 통해 곧 그 유해가 테일러 빌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테일러의 가족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자넷은 가슴 아픈 성명을 통해 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표현했습니다. 테일러의 시신이 발견되자 폴리는 더욱 협조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문과 DNA가 테일러의 차에서 발견되었고 그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자신을 그녀의 죽음과 연관 짓는다는 것을 깨닫고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증거가 불리하게 쌓여가고 이미 아파트에서 발견된 불법 자료로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던 폴리는 테일러가 사망한 밤에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폴리는 테일러가 실종된 밤, 그녀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눈에 띄게 속상한 모습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녀는 전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후 테일러는 더 자극적인 것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기숙사로 차를 몰았고 CCTV 카메라에는 그녀가 차 열쇠를 가지러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폴리는 그녀가 들어가는 동안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테일러가 돌아왔을 때 성관계 중 질식을 포함하는 호흡 조절 플레이를 설명하는 인쇄된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리는 그들이 이전에 방문했던 매튜스 카운티의 외딴 장소로 차를 몰아 한적한 곳에 주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은 뒷좌석으로 옮겨 친밀한 행위를 재개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테일러는 성관계 중에 자신의 목을 졸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테일러가 그를 경찰과 그녀의 어머니에게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불법 약물에 취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리는 그 행위 도중 테일러가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리치먼드로 차를 몰고 돌아와 차에 그녀의 시신을 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일러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녀를 담요로 덮고 다시 매튜스 카운티로 차를 몰아 그녀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폴리의 진술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가 테일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자신을 비극적인 상황에 억지로 휘말린 마지못한 참가자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의 중대한 불일치점들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테일러가 그녀의 차 안에서 죽었다고 주장했지만 훈련된 K9 수색견들은 차량에서 부패나 체액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궁당하자 폴리는 표백제로 차 시트를 닦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의학 전문가들은 조사 중에 표백제의 흔적이나 냄새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폴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 세부 사항을 추가하며 계속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는 테일러의 죽음이 그녀의 위험한 행동 요청에 기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그들의 만남이 합의된 것이었다면 왜 그가 100마일이나 떨어진 외딴 지역으로 운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테일러의 유해 상태는 너무 부패하여 명확한 사인을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폴리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테일러와 그의 버전이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긴 폴리였습니다. 테일러의 유해는 한 달 동안 비바람과 야생동물에 노출되어 수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의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 이메일, 인터넷 검색 기록, 개인 일기 및 소지품을 검토했지만 그녀가 성관계 중 질식 플레이에 관심이 있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테일러의 재킷 소매에 붙어있던 덕트 테이프 조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폴리의 이야기와 모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그녀의 손이 묶여 있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며 모든 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폴리의 주장에 도전한다고 믿었습니다. 덕트 테이프에 대해 추궁당하자 폴리는 자신의 이야기에 새로운 세부 사항을 추가하며 테일러가 납치된 느낌을 받고 싶어 했고 손을 묶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행동이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나중에 테일러를 순진한 대학 신입생이 아니라 기꺼이 그러한 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고딩 문화, 예술, 해골에 대한 폴리의 관심과 범퍼 스티커와 번호판으로 뒤덮인 그의 배는 어두운 그림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자신의 번호판 중 하나를 사용하여 테일러의 차를 위장하여 경찰이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컴퓨터와 CD에서 발견된 불법 동영상 소지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에 직면한 폴리는 유죄 협상, 플리바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사건이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2006년 8월 9일 2급 범죄에 대해 알포드 플리를 제출했습니다. 알포드 플리는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검찰 측 증거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유죄 인정은 인디애나, 미시간, 뉴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관할 구역에서 받아들여집니다. 협정에 따라 불법 동영상 소지와 관련된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종신형 대신 폴리는 30년형을 선고받았고 2031년 64세의 나이로 가석방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 중의 폴리는 가끔 눈물을 흘렸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사 윌리엄 존스는
폴리가 펜실바니아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두 딸의 아버지로서 유죄 인정을 꺼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는 그는 테일러를 매우 높이 평가했으며 그녀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매우 감정적이고 깊이 우울해하지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테일러의 어머니 자넷은 약 35명의 친척과 함께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사건이 종결되어 안도감을 표했지만 그것이 거의 위안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끝나서 기쁩니다라고 그녀는 말하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종결감. 저는 결코 그것을 갖지 못할 것 같아요. 외동딸을 잃은 후 어떻게 종결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폴리의 진술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